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윤석열 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철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서 압박을 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오늘 MBC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한 유시민 작가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깊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은 자신들이 언론의 함정 취재에 걸려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죠. 일부에서 제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선수들이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해주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없이 안전하게 프로야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팬들이 들어와서도 안전하게 야구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굳게 닫혔던 야구장 관중석 출입구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웠던 야구 팬들의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이순철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갔는데 물이 이미 배꼽 위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잠겨서 그거를 건너서 차를 빼러 갔는데 차가 이미 잠겼죠. 지난 밤사이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부산역과 도로가 침수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늦장마에 물폭탄급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유는 뭔지 3부에서 날씨 전문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고요. 또 중국에도 이딴 폭우로 커진 산샤댐 붕괴 우려, 원전 피해까지 예상돼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서울대 서균열 교수와 함께 산샤댐 붕괴에 따른 원전 피해 공포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4부 우리 연애할 거에서는 가요계를 휩쓴 놀면 뭐하니의 싹쓸이 흥행 열풍과 영화 강철비2의 언론 시사회 등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곧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시 이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방송 중간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녹취록 공개에 이어 오보 파문까지 사건이 참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은 검언유착 의혹은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제보자 지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희석 최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너도 나도 요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한동훈, 이동재 측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본인들 주장을 많이 펼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체 이 사안 자체가 기자와 검사가 서로 유착관계를 가지고 뭔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금 공모 유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동재와 한동훈 측은 단지 추임새였고 덕담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화록을, 대화 녹음 파일을 이동재 측 변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동재 한동훈 사이의 통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덕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예.
단순 덕담 정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단순히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뭐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황희석 최고위원도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법원이 이 녹취록 하나만 갖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거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예.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이동재 측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 이 대화의 녹음 파일만 보더라도 이동재와 한동훈의 어떤 관계가 아주 밀도가 높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심의위에서 녹취록뿐 아니라 다른 새로운 증거도 같이 나와서 의논을 할까요? 아니면 그 녹취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주 당연히 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검찰 쪽은 이 사건이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힐 예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뿐만 아니고 뭐 재반 증거를 다 같이 공개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 녹취 파일, 녹음 파일만의 문제로 국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한동훈뿐만 아니고 이철 전 대표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철 전 대표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사실 제가 이틀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점검도 할 겸 해서 다른 또 일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러 갔더니 예. 여전합니다. 본인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이동재가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겁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수사 과정에도 계속 참여를 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서라도 이번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배분한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예. 이철 대표가 이때까지 겁박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최고 어제 유튜브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셨던데 네. 제보자와 이동재 기자 사이의 녹취록 음성 파일을 어제 유튜브에서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백승우 기자하고의 통화도 역시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와 제보자 간의 파일 내용을 보면 네. 회사에서 이야기한 게 정답이다, 결론이다. 네, 정답이다. 그 회사에서 얘기한 건 채널 A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 이것 말하는 거죠. 제보자와 그렇습니다. 예. 이동재 백승우가 모여서 이야기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사장님도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장님은 채널 A 사장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허. 원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채널 A 회의가 3월 22일 날 있었는데요. 예. 그 회의에 사회부장이 참석을 하기로 됐었어요. 예. 근데 그 사회부장이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날 이동재와 제보자가 만나는 회의는 참석을 못했는데 예. 그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승우 기자가 오늘 사회부장이 안 왔으니까 이제 그거를 간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부장뿐만 아니고 사장님도 알고 있다 이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MBC와 제보자가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이동재 한동훈 측 주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이동재 씨가 일을 벌리기 시작한 게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낸 게 2월 15일경에 아마 보낸 것 같고요. 예. 2월 15일 날 보낸 편지가 2월 17일 날 이철 대표한테 가는데 그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일 뒤인, 사흘 뒤인 2월 20일 날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고요. 예. 그로부터 나흘 뒤인 2월 24일 날에 또 세 번째 편지를 이철 대표가 받습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이미 이제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의 여러 가지 어떤 교신 관계를 갖고 계속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철 대표와 가족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가 이 얘기를 이철 전에 간접적으로 전에 듣고 이동재를 접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MBC를 접촉한 건 3월 달입니다. 3월 10일경입니다. 예. 예, 제보자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MBC가 미리 사전에 덫을 놓고 뭔가 작전을 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A 쪽에서 먼저 이철 대표에 접근한 게 2월 달이고 네. MBC로 제보가 들어간 건 3월 달이니까 먼저 함정을 팠다는 건 이야기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황희석 최고가 3월 18일과 20일, 22일 두 사람 간 통화 녹음도 공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면 3월 18일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와 또 통화를 합니다. 어허. 그 다음에 3월 20일 날에도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3월 22일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이 모든 통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의 통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동재 씨가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난 직후나 직전입니다. 아하. 쉽게 말하면은 이동재 씨는 제보자를 만나기 전에 한동훈과 먼저 논의를 하고 예. 통화를 해서 만나고 예.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그때 했던 통화 녹음 내용도 공개를 하라. 그런데 이동재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디가우징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뭐 기자들의 기본적인 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본인들이 앞날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별도로 보관해두는 그런 뭐 특성이 아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다른 어딘가에.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황희석 최고께서 주진우 변호사,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죠. 주진우 변호사부터 공개 질의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역으로 또 공개 질문을 하셨던데 공개 질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한동훈 검사가 지난 3월 31일 날 MBC 첫 보도 이후에 예. 본인이 연루됐다는 이제 의심이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라젠 관련해서 자기는 기자와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 당연히 녹취록도 없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한동훈 씨가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뭐 반성을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라거나 그때 당시에 거짓말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동재 씨와 한동훈은 3월 18일, 3월 20일, 3월 22일 각각 이 통화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제보자와 이동재가 통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예. 한동훈과. 그 녹음 파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마치 그 덕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달라. 그런 것이고요. 근데 세 번째는 그 녹음 파일을 사실은 통화했다는 녹음 파일을 이동재가 갖고 있다가 녹음을 했다가 우리 제보자에게 들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는 과연 이게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달라. 지금 있다가 사라진 것이냐? 예. 그러면은 그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주진우 변호사가 과연 이것에 대해 조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공개질을 했던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사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휴대폰을 자기 헤드폰이 아니고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했다라는 의심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어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구하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가 이 문제 신라젠 관련해서 이철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은 뭐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방금 공개 질의 5가지 중에 마지막에 한동훈 검사장과 이전 기자의 취재 계획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언급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공개 질의를 했는데 네.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나는 그걸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황희석 최고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근거가 좀 있는데요. 예. 물론 딱히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이게 2월 초에 2월 5일경에 윤석열 총장이 갑작스럽게 신라젠 수사를 강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을 남부지검으로 이게 파견을 시킵니다. 예.
그때부터 일제히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신라전 관련해서. 예. 그리고 나서 2월 13일 날 부산에 가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 등을 만나는데 이때 이동재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가 불거지고 그 직후부터 이제 2월 17일, 2월 20일, 2월 24일 이렇게 이제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는 일종의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특히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불거지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뭐 구성하느니 정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특임 검사를 해보겠니 이렇게 지금 계속 뭔가 꼼수를 부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굽혔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렸다. 어제 저희랑 뭐 인터뷰한 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총장이다 사실상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입장을 제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뭐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일까라고 저는 뭐 회의적이고요 사실은. 어쨌든 본인이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을 받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계속 개인적 욕심을 좀 부리고 있지 않은가. 좀 상당히 나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명 늘어나 누적 1만 3,97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해외 유입 역시 계속 늘고 있죠? 예, 확진 환자 28명 중에 서울이 19명, 경기 5명이고요. 해외에서는 뭐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두 자릿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역 당국이 내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숫자가 이렇게 넘는 걸 예상한 겁니까? 일단 방역 당국 판단은 이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이라크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대거 이제 귀국을 시켰습니다. 이라크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좀 탈출을 시킨 건데 이라크에서 이제 오늘 입국한 유증상자가 89명, 그리고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 선원들이 또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뭐 이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대거 귀국한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일은 신규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설 수 있다. 다만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갑자기 세 자리 숫자가 되면 국민들이 좀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리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매일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라크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달하고 사망자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탈출을 시켰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일시적인 증가라고 그 외 외부 전파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상사가 벌써 이라크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80명이 넘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확진될 것이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26일부터 야구장 입장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예.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이제 개장을 했을 경우에 또 전파 우려가 있긴 한데요. 일단 KBO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부터 관중 입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 뛰어 앉는다거나 뭐 이런 건 하겠습니다만 또 야외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걱정은 한편으로 되는 건 하네요. 야구장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또 표 같은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 및 카드 결제로만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중들은 입장하기 전에 QR코드로 출입 등록을 해야지만 뭐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관중을 늘려갈 거기 때문에 늘려가는 과정에서의 또 코로나19가 또 전파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예. 부산에 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부산에 어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밤 10시 18분경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불어난 물에 순식간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당시 6대에 있던 9명은 차를 빠져나왔는데 남은 차에 있던 3분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예. 부산역도 침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부산은 각지가 지금 침수 피해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 상습 침수 구역이라서 좀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시가 뭐 배수관을 늘리거나 시설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침수 대피 상황 같은 것이 전파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침수 안내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고 또 4년 전이죠. 그때 2014년에 6년 전 2014년에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도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번 사고가 부산에서는 뭐 사실상 인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집중 폭우가 내리는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왜 준비하지 못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인천도 그렇고 그런데 뭐 서울도 그렇고 어제 사실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예, 많은 비가 내렸죠. 엄청난 비가. 지역마다 이렇게 비는 많이 내리는데 피해가 차이가 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은 좀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시부터 열렸죠? 예, 2시부터 열려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끝날 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사건 관계인들의 뭐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끝나고 아마 심의위원끼리의 자유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어도 한 7시 정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론이라는 게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예,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뭐 이런 여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진행이 될 것이고요. 불기소가 만약 결정된다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제 권고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때는 불기소가 의견이 나왔죠. 예. 근데 당시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엔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사실 그게 좀 명분이 되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좀 이게 아이러니해지는 상황,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동재 기자. 예. 그런데 그것을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권고의 효력밖에 없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결론을,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면 법원의 판단과 좀 충돌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수사를 계속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좀 지켜봅시다. 자, 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려서 12시경에 끝났습니다. 예. 결론은 뭐 오늘 저녁에 나올 것 같고. 아마 오늘 오후 좀 늦은 시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영장 심사 출석할 때와 심사 후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최 씨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붙어서 물어봤거든요. 당시에 이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뭐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뭘 이러면서 말끝을 좀 흐렸습니다. 근데 이제 12시쯤 이제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뭐 구급차를 왜 막았나 응급 환자인 거 알고 있었나 등의 이제 취재진이 질문을 다시 하니까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기 전과 받고 나온 후에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이죠. 예. 그런데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할머니가 사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과 이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막았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뭐 구속영장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됐을 때 사건이 조금 변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당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나서 서게 됐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분석 등을 해보니 예. 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가 고의로 들이받았다. 고의로, 예, 사실상 좀 고의성이 있는 사고를 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 씨가 도주의 우려가 매우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건이 이제 뭐 과실치사의 혐의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예.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예. 구속영장 신청된 이유도 그겁니까? 예.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유도 이분이 계속 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파악을 해보니 사고를 고의로 냈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여론을 좀 신경 써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좀 지금 여론이 좀 어마어마했거든요. 청와대 예. 국민청원도 아마 70만을 좀 넘어섰을 겁니다. 동의한 인원수가. 예. 굉장히 여론이 좀 많이 분노한 사건이라 예. 경찰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 그러니까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이었는데 형사과 강력팀까지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사건의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데는 나름의 좀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있을 검찰 인사. 예. 이 검찰 인사에 따라서 예.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은 더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상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검찰청, 법무부의 방침 자체가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좀 우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이거든요. 예. 물론 검사장급 인사가 6자리에서 이제 어제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분한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장급 인사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8명 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뭐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법무부가 형사나 공판부 출신 검사들을 좀 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밝혔죠. 예, 공개적으로. 이미 그렇게 밝혔고요. 예. 아마 그대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예. 뭐 윤 총장의 힘이 인사가 난 이후에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인사에 윤 총장이 어떻게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좀 공간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취 때는 사실상 인사에 대해서는 전권을 휘둘렀잖아요. 예, 그랬죠.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예. 지금 정반대가 됐네요. 인사권도 휘두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총장이 완전한 리더십 상실 상태 아니냐.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원래 그리고 총장은 인사권자라기보다는 인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거든요. 예. 이제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이라면 예. 아마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그냥 법무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대 양분남 검사는 특수통입니까? 예, 양분남, 김영대 고검장은 그렇지만 양분남 고검장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을 했었거든요. 예. 특수통이기도 하고 검찰 내에서 유명한 강력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을 잡는 그런 검사로 유명했었거든요. 두 명 다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위에 선배들이었고, 김영대 고검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검찰이 그 추미애 장관에게 검언 유착 사건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좀 제안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단장으로 김영대 고검장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바로 특별수사단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성사되지는 않았고요. 왜 사의를 표명한 겁니까? 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그 고위직 인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야구 이야기 해보죠. 드디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직접 관람이 가능합니다.
치맥을 먹을 수도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겠죠. SBS 스포츠 이순철 해설위원 연결해서 프로야구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예. 예, 어서 오십니다. 그동안 썰렁한 관중석에서 중계하셨잖아요. 많이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예, 많이 외로웠습니다. 선수들이 우선 또 집중력이 흐트러져가지고요. 반 시즌을 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관중이 없으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네요. 해설할 때도 관중들의 함성 이런 게 있어야 재밌죠? 네, 아무래도 관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하는데 안 계시니까 그냥 썰렁한 가운데 저희들 목소리가 선수들 귀에 들릴 정도, 플레이하면 들릴 정도가 돼버리니까요. 예. 그런데 제일 좋아할 사람은 역시 선수들이겠어요. 관중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관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또 관중이 또 없는 상태에서 좋은 선수도 있더라고요. 야하.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라든지 또 관중에 조금 두려움이 있는 선수들은 이 무관중 시대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좋은 계기가 좀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만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2만 관중이면 2,000명만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비말이 생기고 이러니까 좀 띄엄띄엄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선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또 관중분들도 불편하고 보고 싶지만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당분간은 조금 그렇게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광주구장은 무관중 경기를 계속한다고 하는데 아마 광주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가장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 구장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수도권에도 기아 팬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아쉬움을 달래길 수가 있겠는데 관람 수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m 거리두기도 있고요. 37.5도가 이상이 되는 건 출입 제한이 있고, 티켓은 온라인 예매 이렇게 해서만 판매를 하고요. 또 구장에 들어와도 구호라든지 응원가라든지 접촉을 동반한 이런 응원들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수칙은 당연히 잘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프로야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올해 올스타 브레이크가 없죠? 올스타 대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기간이 너무 지금 타이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포스트 시즌 하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홈 어웨이를 관계없이 좀 고척 돔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스타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경기 수는 그대로인데 개막 날짜가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또 비 오고 이러는 바람에 경기가 많이 취소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경기도 하고 이제 7, 8월이 지나면 더블헤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층이 좀 두꺼운 팀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꺼워야 된다,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각 구단마다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관중분들이 안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져서 그런지 선수들이 자꾸 부상이 나오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올스타가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열렸다면은 이번에 최다 득표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외국인 선수로는 노아스 선수가 지금 가장 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역시 양의지 선수도 좋은 성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수로서는 노아스 선수가 가장 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인들 상대로 한 가상 투표 저도 봤는데 거기는 이정우 선수가 제일 많은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정우 선수가, 그런데 사실은, 키움이 팬층이 넓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정우 선수가 그래도 많은 득표율, 역시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득표를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팀인 NC, 두산, 키움이 1,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 않습니까? NC, 두산, 키움이 상위권에 있을 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차적으로 그 세 팀은 상위권을 유지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상위권에 갈 거라고 예측한 SK가 계속해서 하위에 처져 있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패배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빠진 공백,
또 켈리 선수, 외국인 선수 두 선수가 빠진 공백을 다른 투수들이 지금 메우지 못하면서 SK가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강현 선수가 빠진 공백을 다른 국내 대체 선수가 잘 메워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펜도 허물어지고 뭐 마무리도 허물어지고 그러다가 SK가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과 KT가 6-7인데 5할 승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5할 승률이면 5위권까지는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워낙 지금 주위권 싸움이 좀 심해가지고요. 기아, 삼성, 뭐 KT, 롯데 뭐 이렇게까지 지금 겹쳐요. LG까지요. 그거는 SK와 하나가 너무 많은 패를 해서 그런 겁니까? 5할 승률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그가 건강하려면 7, 8, 9 팀들도 4할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중위권들이 한꺼번에 승진을 챙겨가지 못하면서 팽팽한 경기가 되면서 수준 높은 경기가 되는데 지금 하나도 그렇고 SK는 3할을 넘겼습니다만 하나는 지금 3할을 못 넘기고 있는 승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하고 하면 뭐 수입을 할 수가 있고 이래서 순위권 싸움을 하는 데서 좀 맥이 빠지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빨리 하나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도 6연패 중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삼성과 KT가 하위권에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래도 중위권 싸움을 단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삼성은 오스만 선수의 좀 그 시너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선발진들이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투구를 이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야수인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인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KT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고 다시 한번 이순철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프로야구 소식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NC, 두산, 키움이 3강 체제를 일단은 한 것 같고요. 구축한 것 같고요. 그리고 4, 5, 6위 기아, LG, 삼성, KT, 롯데까지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나가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이순철 해설위원 말처럼 SK 하나가 좀 승률을 올려야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순철 해설위원님. 네네네. 전화 끊겼네요. 삼성 이야기는 하셨고 그 다음에 KT의 강세. 그렇습니다. KT는 사실은 선발진들은 불펜과 선발진은 조금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만 공격의 지표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노와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강백호 선수가 요즘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위권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중위권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야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성근 선수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팀이 어려울 때 나가서 퓨처스에 있는 선수가 올라와서 잘했기 때문에 없는 전력이 생겨서 조금은 전력이 보탬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드님이라고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쑥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보니까는 그 아들 얘기하는데 굉장히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되시죠. 뭐. 본인이 좀 부담 가질 것 같아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 지금 뭐 게임도 많이 나가고 3할 넘는 그 타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양현종 선수가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현종 선수가 최하인 하나 타선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활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냉정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마는 67경기 만에 50패를 찍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쌍방울과 롯데가 남긴 최다패를 갈아치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 경기력을 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최하위가 그렇게 경기를 해버리게 되면 먹잇감이 되고 상위 팀들의 먹잇감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수잡기를 해주면서 이 순위 싸움하는데 맥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100까지 않도록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선수들이 너무 많은 패배를 하다 보니까는 또 패배감이 너무 쌓여있고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무게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중이 다시 돌아와서 기쁘고요. 해설위원님도 더 재미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SBS 스포츠 이순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돌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만 특히 부산 지역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고 하죠. 며칠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은 어제 퇴근길 무렵 빗줄기가 강했고 밤 사이에도 계속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오늘은 비가 멎었습니다. 이제 호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으로 이제 호우 고비는 넘어갔고요. 예.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륙 쪽은 산발 쪽으로 약한 비만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에 내려졌었던 호우특보는 다 해제가 됐고 현재는 강원 영동 지역의 호우경보 그리고 오늘 밤에는 경북 동해안, 강원 동해안 쪽에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이제 동해안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일쯤이면은 동해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내일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 동해안 쪽은 계속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기타 이제 전국적으로는 약한 비 또는 소나기 형태의 비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특히 부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네. 그 부산 지역에 이렇게 물폭탄급 비가 쏟아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도 3명이 숨지고 그랬는데요. 예. 이렇게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린 건 일단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 거의 5km 상공에 영하 6도 정도로 또 하층으로는 그런데 뜨겁고 아주 습한 공기에 입되면서 예. 대기 불안정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구름이 강력하게 발달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해상 쪽 비구름이 부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형 쪽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가미되면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똑같은 비구름이 들어온다면 대개 남해안 지역은 그 내륙 쪽에 비해서 굉장히 그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물론 지금 장마선 들어오면은 기후변화로 해서 굉장히 국지적으로 호우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풍을 동반하지 않았는데도 비와 함께 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빠져나간 기압계 자체가 태풍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중심기압이 거의 983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다 보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기압차가 꺼지니까 바람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해안과 산악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었고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발령됐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가장 강하게 바람이 불었던 곳이 경기 포천이 초속 28m, 강원도 화천이 26.8m, 원주 백운산이 26.6m, 향로봉이 25.6m 초속이었는데요. 태풍이 우리가 초속 17m 이상인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악이나 해안 쪽으로는 태풍급 이상의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7월 달은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인지 그렇게 더웠던 것 같지 않던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린 영향이죠. 서울지방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평균보다 거의 한 4.5도 이상 낮은 서늘한 날씨였거든요. 예. 이건 예상보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 하층까지 상공서부터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비가 내리면서 기후도 내려간 데다가 바람마저 강하게 불다 보니까 체감 기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서늘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가 다 물러나고 이렇게 되면 8월 달부터는 다시 엄청 더워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장마가 끝나면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올라오면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니까
더워지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일단 올해 이제 역대급 폭염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역대급 폭염으로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더웠던 2018년보다는 안 덥다. 일단. 그러니까 한 두세 번째 정도 폭염이었던 2010년 정도의 폭염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예상보다 지금 장마가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세력도 그렇게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8월 상순 초반에 장마가 끝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폭염이 시작되더라도 역대급 폭염보다는 한 작년 정도 폭염.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무더운 폭염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TV에 대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7월이 선선했던 반면에 시베리아는 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시베리아가 기온이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시베리아 더위가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기후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죠. 예. 지금 시베리아 기온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았고요. 예. 6월에는 무려 평균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뭐 예. 엄청난 기온이죠. 뭐 6월 20일은 러시아의 베로얀스크 가장 세계에서 추운 지역이죠. 사람이 사는 지역 중에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가 7월 16일이었죠. 이때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쪽에 이제 기상 전문가들이 연구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방출함으로써 시베리아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북극권 지역이 작년부터 이상고온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국도 네.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아주 이상기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중국 상황은 아주 심각하죠. 예. 뭐 한 달 이상 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6월에 홍수가 시작된 이래 중국에 4,50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140명이 죽었고 재산 피해 규모는 약 27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중국 쪽도 장마기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기상청 어제 그 예보를 보니까 24일에서 26일 남서부 스촨성에서 남서부 간성까지 지역에 폭우가 다시 예상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의 최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죠. 산샤 댐. 이게 뭐 붕괴된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산샤댐이 만일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붕괴된다면 우리도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뭐 일단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165m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당국이 대량으로 지금 물을 방출하면서 예. 현재는 그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산샤댐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지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 중국 당국에서 절대로 그 댐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만일 정말 붕괴된다면 이게 이제 거의 양자강 하류 지역의 대규모 홍수가 불가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류가 이창, 우한, 난징, 상하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으로는 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일단 상하이 지역에만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9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대규모 홍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옛날에 그 2011년 사고 때처럼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이쪽에서 누출되면 지금 여름이면 우리나라 쪽으로 방사능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지역으로는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도 폭우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뭐 9월 초에 규슈 지방이었죠. 폭우가 내리면서 약 70여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역대급 폭우였냐면 일본 정부가 61개 기초자치단체를 특정 비상재해 대상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조치는요 1995년 할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에 지금까지 6번밖에 발령 안 됐던 재해입니다. 예. 그런 조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7번째로 발동되면서 이번에 그 폭우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예.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예를 비춰봤을 때는 어제 그제 내린 비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다고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 내리고 있는 비나 일본 폭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내려서 참 피해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뭐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이제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상당히 많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예. 강원 영동은 26일까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좀 이 지역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비가 많이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사태라든가 또 저지대 농경지 침수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좀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뭐 주말 서쪽 지방부터 비는 그치면서 오후는 뭐 전국 대부분 비는 그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모레까지 지역에 따라서 약한 빗방울이라든가 혹은 소나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기층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예. 주말 동안에는 특히 남부, 충청도와 남부 지방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장마전선이 이제 물러나면은 8월 달에는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장마 때보다도 오히려 장마가 끝난 8월에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8월은 굉장히 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 국지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아열대성 호우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장마가 끝난 8월에 이제 비가 오는 일수는 줄어드는데 7월에 비해서 한번 비가 내리면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비에 대한 경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연일 중국의 폭우와 홍수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세계 최대 댐이죠. 샨샤댐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게다가 양쯔강 하류에는 원전들이 있죠. 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더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원전 공포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모셨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산사댐 붕괴 관련해서 하류 원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긴 하지만요. 예. 유비무환이죠. 그리고 예. 거한 사회 지금 편안하지만 위기를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인 정보를 나누는 거를 꺼려한다는 거. 그래서 실시간 수위 또는 어디까지 파열됐다 이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예. 인공위성 사진 밖에는 거기 그 문제의 그 근원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도 쓰나미에 의한 침수 피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지진은 견뎠는데 지진 해일이 문제였죠.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계산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전부 터지게 되면은 20m가 넘을 거란 말이죠. 이거면은 원전을 완전 침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 분량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중국 정부가 안심하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한계 수위에 임박했다는 기사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한계 수위라는 것도 사실은 인위적인 숫자인데요. 예. 정확히 어느 정도 남았는지 10m 남아있는지 아니면 5m인지 1m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다면 이제 사실 우리가 점점 시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정보 공유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이 이럴 때 쓰려고 했던 안전 공유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지금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양쯔강 하류에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그게 9개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만일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렇죠. 문제는 그게 지금 9개가 다 가동 중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원자로행이 조금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미국 것도 있지요, 뭐 러시아 것도 있죠, 캐나다 것도 있죠, 프랑스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원자력
원전 운전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사태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원전 운전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사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이런데 일본 포함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걸 보면은 뭔가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은 실기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실기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실기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직통 전화 포함해가지고 정보 공유인데요. 아시다시피 물 높이마저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원전에 하나씩 둘씩 그중에 또 두 개는 특히 그 안전에 취약한 노형의 원자로 해요. 그래서 그 두 기가 사실은 그 핀좌산이라는 데 있는 데인데요. 그 상하이에서 멀지 않습니다. 인구 밀접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만일, 샨샤댐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후쿠시마 사태처럼 뭐 원전이 폭발한다든가 방사능 물질이 많이 오염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닷새 정도면은 샨샤댐에서 이제 한 닷새 정도면은 상하이 근처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20m를 넘어가지고 원전 전체 9기가 침수됐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그 후쿠시마 때 문제됐던 것처럼 배터리라고 하는 전원이 잠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틀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펌프를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면 이제 직류 전기를 연결해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동용 차량이 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냉각시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일의 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열이 되고 증기가 나오고 그리고 수소가 나오고 수소가 모이면 폭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일본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지붕이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가압경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한 것이죠. 좀 그보다 덜하겠지만은 상당량 방사성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취약 상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양쯔강이 결국은 흘러서 서해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염물질도 함께 서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키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지하수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하수 또한 강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식으로는 황해 우리 서해로 흘러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크로시아 난류가 있으니까 제주도 우리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도 또 남해안 또 이제 무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좀 걱정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오라고 해서 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헬리콥터 타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간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쯤 되면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같은 비슷한 노형을 원자를 갖고 일본만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야 되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싫으면 미국을 불러야 되는데 아마 지금 미중 관계 때문에 부르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없다. 중국 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군요. 그렇죠. 어쨌든 저에게는 요청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우리 한국 정부에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반대로 실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감인데 그게 좀 작동할 때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물 무게가 400억 톤이란 말이에요. 400억 톤이면은 올림픽 수영장 4천만 개 분량이 쫙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원전을 덮친다. 그거는 자신감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소양강 댐이 30억 톤인데 400억 톤이면 대단하네요.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상 초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온다는 거는 안 와야 되겠지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위성 사진법 벌써 대문 오래전부터 변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 작동을 했으니까 아마 이제 14년 됐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자신 없지만은 만약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가 아니고 언제 무너지느냐, 근데 그게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그 현실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우리 특히 영광 원전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편서풍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때는 편서풍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덮치게 되죠. 이틀 사흘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돼서 중국 파견보다도 우리 원전 단속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 우리 주민, 국민 단속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때도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지진이나 쓰나미를. 근데 이번 중국 지방에 내리는 홍수도 이렇게 오래 내릴지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원전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항상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대비는 돼 있고요. 사실은 후쿠시마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예상이 설마하고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도 2원전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났고 1원전은 설마했다가 망한 것이죠.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 더 높은 쓰나미, 지진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리고 방제벽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돈 걱정하다가 안 쌓죠. 그러니까 결국 동전 고알에다가 지폐를 잃는 건데, 우리는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또 새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 해도 중국에서 오는 거는 안 되거든요. 아직 그쪽은 운전 경험도 없고 안전 설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놀면 뭐하니에 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룹 싹쓰리. 이 싹쓰리의 데뷔곡이 지난 토요일에 발매가 됐는데 엄청난 흥행을 몰고 왔다고요? 네, 유재석, 이효리 씨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성 그룹인데요. 18일에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를 공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가 작곡을 했고 작사는 이효리 씨가 했는데요. 공개 직후부터 차트 1위를 석권했고요. 공개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관련 영상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김태호 PD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싹쓰리 이외에도 혼성그룹, 코요테, 또 자자. 네. 돌아왔어요? 네, 자자는 23년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군대 있을 때 열심히 들었던 노래입니다. 한 지난 2월에 슈가맨에 출연을 해서 그 흥행을 이어받아서 최근에 신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어때요? 코요테는 이번에 유피의 바다를 리메이크했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흥행하거나 차트에 진입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싹쓰리 덕분에 싹쓰리로 이번에 오랜만에 가요계의 혼성그룹이 돌아왔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반응들도 많이 나오면서 같이 언급되면서 시너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온 줄 몰랐네요. 네. 코요테도 돌아왔습니다. 네. 코요테도 새로운 앨범 들고 왔어요? 유피의 바다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지가 않아서 코요테가 라디오에 나와서 언제나 싹쓰리 덕분에 그나마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싹쓰리가 흥행에 보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네, 일단 내일이 빅 이벤트 날인데요. 오후 2시에는 온라인 팬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3시 40분에는 음악중심에서 데뷔 무대를 하고 6시에는 신곡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6시 30분에 놀면 뭐하니가 본방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뮤직비디오 풀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제2의 전성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한 제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싹스의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재밌는 것이 진짜 가수처럼 실물 앨범이 나온다고 해요. 그 앨범 발매 날짜 역시 내일 공개가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 멤버들의 솔로 음악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재석 씨도 솔로 앨범 내요? 네. 어허. 그래서 활동으로 번 모든 수익은 기부할 예정입니다. 예. 트로트 얘기해볼까요? 네. 미스터 트로트 콘서트 미뤄졌죠? 네, 원래 오늘부터 3주 동안 15회 공연이 서울에서 예정이 됐는데 공연을 이틀 앞두고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장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 이걸 관할하는 부서가 이제 송파구예요. 근데 송파구가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 4번 연기된 거예요. 원래 4월이었다가 5월 말로 한번 연기되고 6월 말로 연기되고 그래서 또 7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뭐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 맞아요. 공연사 쪽은 속이 좀 타겠어요. 네, 이번에 공연을 해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공연장 수용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인데 5,000명만 받아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했고 체온 측정, 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과 공연장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방역 수칙까지 다 대비를 하느라고 10억 원 정도 썼다고 해요. 근데 이틀 앞두고 이렇게 취소가 나니까 아주 속이 타는 모양입니다. 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티켓팅이 굉장히 힘들었고 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이게 또 취소가 나니까 많이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같은 지역구에 있는 샤롯데 시어터는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차별 아니냐 이건 이러면서 송파구에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 뮤지컬은 좀 그래도 지역 내에서만 오는데 콘서트는 전국구에서 오고 아무리 회당 공연에 5,000명만 모은다고 해도 15회차가 진행을 하면 7만 명, 8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송파구청이 근데 미스터 트롯 공연을 금지해놓고 직원 500명이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것은 그 샤롯데 시어터에서 뮤지컬 그 얘기입니까? 네. 그 송파구가 이 결정을 내린 그 당일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 150명이 뮤지컬을 봤고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 해서 총 500명이 뮤지컬을 봤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청 입장은 코로나19로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뮤지컬 공연은 트로트와 다르다. 트로트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래서 비말감염 위험도 있지 않냐. 뮤지컬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김은하 기자도 이게 송파구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팬들의 화난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예. 네. 저는 뭐 김은하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비판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화난 건 이해가 가는데 조선일보에서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정확한 기준 없어 문제다. 사유재산도 공연장에 묶여있다. 이런 인터뷰를 내보내고 사설로 미스터 트롯 공연 취소시키고 뮤지컬 단체 관람한 구청장 이렇게 하면서 이 이상한 일은 구청장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노무현 재단 감사를 지낸 이력과 무관한 거라고 물으면서 끝내는 사설을 실었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 TV조선에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연이 연기됐으니까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5회차 서울 공연을 끝내고 전국구로 도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전국구 공연인데 3주 정도는 서울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다음 충청 공연은 8월 말로 예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내리더라고요. 서울 공연에 대한 추후 공지는 월요일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죠. 하반기 기대작입니다. 영화 강철비 2. 언론 시사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강철비 첫 번째 작품과 이어집니까? 스토리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겁니까? 이어지는 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달라라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네. 세부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다. 네, 남북 관계 얘기를 하는 건 비슷한데요. 재밌는 것이 그때 당시에 남한 인물 역할을 했던 곽도원 씨가 이번엔 북한 인물을 연기하고 예. 북한 인물을 연기했던 정우성 씨가 이번엔 남한 대통령을 연기합니다. 반대 역할을. 네. 그런데 시사회 때 정우성 씨가 눈물을 보였다면서요? 네, 이제 영화를 보고 남한 대통령을 연기한 정우성 씨가 좀 울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오래 충분하게 불행했다. 예. 이제 좀 불행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가지 않겠나. 평화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영화 반응은 어때요? 일단 뭐 업계에 항상 하는 얘기가 1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징크스는 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에요. 네. 다만 좀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층 더 복잡해져서 긴장감을 조성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또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다. 이런 지적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개봉일이 언제입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근데 역시 이 영화도 수요일에 개봉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관객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예, 아까 뭐 공연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연이든 영화계든 지금 문화계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빨리 종식돼서 예전처럼 공연을 좀 즐기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영진이가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상반기 전체 관객 수는 3천만 명 수준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7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70%나 추락했다. 네. 아하. 상반기 전체 흥행작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1위로는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이 있었고 2위로는 권상우 주연의 히트맨이 있었고 또 이병헌 씨와 하정우 주연의 백두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백두산이 있었군요. 드라마 얘기해볼까요? MBC 새 드라마 십시일반 지난 수요일에 시작했는데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게 재밌는 게 십시일반이 원래 10명이 한 수씩 보태면 다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뜻을 완전히 바꿔서 조금씩만 잘못해도 완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뜻으로 드라마는 썼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내용은 유명 화가가 갑자기 죽는데 이 유명 화가의 재산을 두고 누가 이 재산을 가질 것인가 하는 두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인물의 구성이 흥미로운데 뭐 20년 전에 불륜으로 얽힌 남녀와 뭐 사생아로 낳은 자식, 아버지가 다른 형제 등이 인물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고 다층적인 작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목 드라마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2개밖에 안 했는데 시청률은 사실 3%대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근데 입소문이 좀 재밌다고 소문이 났고 그리고 한국 그 지상파 드라마가 16부작을 강박적으로 고수했는데 이건 8부작이에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보면 되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8부작 끝나니까 네. 말 그대로 미니 시리즈네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각종 지상파 방송에서 다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드라마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그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그 케이블이나 네. 혹은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지상파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재밌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방송법이 지상파랑 케이블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지상파는 아무래도 공영성이 짙은 만큼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다른 데서는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에서는 뭐 그런 주제를 하면 안 된다든가 스스로 창작자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춘 멜로 드라마들이 대기하고 있다. 어떤 게 대기하고 있어요? 네, 하반기에는 이상하게 청춘 멜로 드라마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8월에는 접점이 있는 드라마가 동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이라는 접점을 가진 드라마가 같은 날 첫 방송을 합니다. 예. SBS에서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브람스? 요거는
네. 음대생 친구들의 연애담을 또 담았고 예. KBS는 도도 쏠쏠 나라솔이라는 작품으로 찾아오는데요. 요거는 작은 시골 마을의 피아노 학원을 배경으로 해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네. 말씀하세요. 네. 9월에는 청춘기록을 선보이는데 TVN이요. 이거는 박보검 씨, 박소담 씨가 출연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같은 방송사인 TVN에서 스타트업이라고 수지 남주혁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스타가 된 한소희 씨. 한소희 씨가 어머니의 채무 때문에 논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온라인상의 한 글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글쓴이가 부부의 세계로 유명해진 배우의 어머니가 사기꾼이다 라고 폭로를 했고요. 피해 금액은 이자를 빼고 원금만 해도 1,000만 원에 이른다. 예. 그래서 그 배우를 내가 TV에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예. 내 돈을 이용해서 저렇게 뜬 건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내 돈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됐고요. 그 해당 인물이 한소희 씨라고 밝혀지는 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한소희 씨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 아픈 가정사를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20살 때 채무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해요. 그때는 데뷔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나를 키워준 외할머니의 딸이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여겨서 데뷔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채무를 갚아 나갔는데 그것이 내 잘못인지 몰랐다. 내가 빚을 갚아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내 활동하는 거를 방패로 삼아서 더 큰 빚을 많이 지고 다니더라. 나는 내가 빚을 갚아주면 피해를 해소해 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내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아, 그럼 그 폭로된 내용이 한 건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네요, 빚이. 네. 그리고 이 한소희 씨가 계속 갚아준 상황이고. 네네.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한소희 씨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소희 씨는 그 빌린 돈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비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뭐 최근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대중들에게 다 드러내야 한다. 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진짜요. 근데 한소희 씨 친구들의 증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소희 씨로 지목이 되고 또 연저제처럼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잖아요. 예. 이 한소희 씨가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근데 한소희 씨 학창시절 친구들이 소희는 아이들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도 놀려도 늘 웃기만 하고 졸업식에 할머니랑 왔을 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친구였고, 그리고 남한테 빚지는 것을 항상 싫어하고 친구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돈도 선뜻 내주는 친구였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미담을 공개해서 여론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군요, 한소희 씨가. 네. 예. 그런데 부모 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거의 폭력 수준인데. 순수악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어릴수록 좀 뭘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소희 씨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글을 적었다라고 전했는데 네. 앞으로 또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이 정도 할까요? 예.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입니다.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저